코로나19 시대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공공정신의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0 공주 정신건강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책 포럼의 좌장은 최종혁 병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양력으로는 국립춘천병원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대한불안의학회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국립법무병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 마스크를 쓰니까 좀 답답한데 그래도 계속 중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춘천병원장 최종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무대인 공주 정신건강 2020 정책 포럼의 좌장을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소수만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런 좌장은 저도 좀 처음 봐보고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디를 보고 시선을 둬야 될지 굉장히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조금 있으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지금 중계가 되고 있고 또 나중에 아마 유튜브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 예정이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방역 수칙은 계속 준수해 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끝까지 좀 지켜주시고요. 오늘 그 내용은 저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바람직한 공공 정신의료 체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에서 두 분이 주제 발표를 하십니다. 각 30분씩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 가서는 65분 동안 5분이 지정 토론을 하시고 마지막 한 20분 동안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지금 1부 끝나고 잠깐 10분 정도의 브레이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간 엄수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1부 두 분이 발표하시는데 각 30분이고 제가 시간 27분 정도 되면 여기 벨을 땡 하고 울리겠습니다. 좀 초과되지 않도록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 바라고요. 먼저 발표하실 우리 주제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면요. 여러분들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공공의료 치료 과정에서 가장 초반에 이렇게 언론 많이 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인천 광역시 의료원 원장이신 조승현 원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면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공주병 원장님하고 동기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길병원하고 적재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현재는 인천광역시 의료원장 및 또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을 맡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등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공의료에 매우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코로나19 시대 공공의료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이종국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색하네요. 우리 자장님 같은 연륜이 많으신 분도 어색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어색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의 역할과 과제라는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주제를 저보고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격변의 시대에 사실은 이를 위기라고 보면 위기고 기회라고 보면 기회인데 사실은 갈 길은 너무나 멀고도 험한데 우리가 처한 처지들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어쨌든 공공의료 현장에서 한 20년 정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좀 안타까운 느낌과 또 이런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하면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의 미래가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뭐 여러 가지 뭐 기고도 많이 하고 했더니 또 입장에 다른 분들이 많이 공격도 하시고 또 많이 찬성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다른 뭐 어느 편을 든다 이런 과정보다는 단지 한국이 갖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 자체가 너무 취약한 이 구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19라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양력을 뭐 간단히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이제 인천에서 쭉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를 이제 공공병원에서 있다가 한 10년 정도를 지금 이제 지방의료원 원장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인천 적십자병원도 있었고 인천 의료원도 있었다가 또 성남의료원이라는 병원을 개원 과정에서 한 3년 조금 못되게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인천의료원으로 왔습니다. 성남의료원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거기 가 있었어요. 그게 성남의료원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역사상 제 생각으로는 처음 만들어지는 병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일제 시대 때부터 있던 쭉 공공의료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병원이라는 걸 병원다운 병원을 만들어 본 역사가 사실 없어요. 뭐 일산병원이나 이런 정도의 이제 특수병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지역 거점병원 역할하는 병원들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오히려 시 외곽으로 쫓겨나든가 또는 축소되든가 심지어 없어지기까지 하는 이런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실제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된 다음에 어떤 공공의료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앞으로 공공의료들이 우리나라의 뭔가 중심이 되려는 그 과정들을 현재 밟고 있고 그것들이 이런 코로나19라는 개념을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엑셀러레이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공공의료란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실태 그리고 코로나19와 공공병원입니다. 사실 30분이라는 시간은 뭐 길면 길고 짧은 시간인데 사실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무척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두서없이 하더라도 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의료란 무엇인가를 그냥 간단하게 좀 개념 정의를 해봤습니다. 사실 공공의료라는 말은 전 세계에서 사실은 쓰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모든 나라는 다 의료는 공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부동산 정책조차도 사실은 공공성을 배제시키고 정책이 집행됐을 때는 그 국민들에게 무척 힘들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보건의료는 그 나라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를 가더라도 의료를 사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뭐 중세 시대에나 있었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이제 사적 의료 시장이 워낙 중심적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란 말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이런 좀 슬픈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의료라는 거를 이제 쭉 하다 보면 결국은 인권이나 또는 거기서 파생되는 건강권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에서 이미 그 1900년대 중반에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고 그리고 각종 이제 국제 규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서 건강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건강권이라는 것은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리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개념인데요. 건강 불평등과 결국 건강 불형평이라는 두 가지 개념들을 이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건강 불평등은 기본에 갖고 있는 건강 수준 격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 불평등에서 두 가지 개념 중에서 하나가 이제 회피 가능한 것과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건강 수준 격차를 피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수용 불가능한 부분을 깨졌을 때 이것이 바로 건강 불형평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평등과 이제 형평이라는 개념인데 저 운동장을 맡고 있는 담을 넘어서 경기를 보기 위해서 키가 작은 3명의 사람이 있는데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저렇게 똑같은 상자를 갖다 주게 되죠. 그럼 여전히 작은 사람은 보기가 힘들고 큰 사람은 이제 보기 수월할 것이고 그다음에 형평이라는 개념은 거기에서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좀 더 큰 발판을 주고 작은 사람에게는 큰 사람에게는 발판이 없어도 되는, 사실은 여기서 가장 궁극적인 건 뭐겠어요? 저 담장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뭐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보건의료의 목표라는 거는 사람에게 어떤 평등적인 것 또는 형평적인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공공보건의료의 목표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그 치료 가능한 사망률을 나타내는 그 이제 2018년도에 그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나오면서 연구대에 갖다 이제 나온 지표인데, 저기 보면 그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상당히 그 의료 취약 지역이어서 쉽게 말하면 적정한 수준의 의료 시설이 공공시설이나 뭐 의료 시설이 있으면은 돌아가지 않을 환자들이 많이 돌아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조차도 저렇게 건강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같은 도시 내에서 보더라도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파란색이 그 서울시인데요. 강남 3구 쪽을 보면은 그 평균 수명이 훨씬 길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 수명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지어 서울에 살 때조차도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은 뭐냐하면 강남 3구로 이사를 가면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저런 이제 과정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천상 등장하게 되는 게 보건의료라는 거는 이제 공공성을 기반으로 소위 건강 형평성과 평등을 제공해주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친다면, 사실은 보건의료가 심지어는 왜 공공적이어야 되냐라는 논쟁서부터 시작이 되어 왔었어요.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논거에서 보면은 보건의료가 왜 굳이 공공적이어야 되느냐, 쉽게 말해 내 돈 내고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공부해서 대학 가서 의사 됐는데 왜 네가 나보고 감나라 판나라 하느냐라는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질문서부터, 이미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웬 공공의료냐, 우리는 모두 다 공공의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까지 다양한 그런 논거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공공성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거꾸로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성은 이런 거죠. 이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떠나서 사실은 우리 모두 공동체의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 또는 사회 고유의 특성이라고 정의를 보통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공공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보건의료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적이거나 영리적인 것 또는 사적이거나 시장주의적인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공성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성이 도대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어디에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이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것, 그리고 이제 외부성이 높은 것, 뭐 전쟁이나 공해나 이런 것들, 바다 넘어 날아오는 무슨 방사능 폐기물을 개인이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이라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들이 살 권리를 배제시키는 것들은 불가능한 구조다라는 것이 이제 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부자만 다닐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못 다니는 도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재화가 일정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독점을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확장 불가능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 또는 재해 발생, 뭐 그럼 홍수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재난적 감염병인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의 존립에 관한 것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필요한 분야다. 즉 정부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 그 구성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사실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가 해주라는 뜻에서 공공성이 필요한 분야고, 그렇다면은 보건의료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정의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적이어야 되고, 공공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국민들은 훨씬 행복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라는 것은 그냥 뒀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나이팅게일 선서를 외친다고 과연 저절로 공공적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공공보건의료는 특히 아주 전문적인 분야여서 의료 전문가들의 지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즉 의료인들이 당신 수술 받으세요, 이 약을 먹으세요 하면은 안 먹는 사람이 사실 안 먹을 수가 없죠. 일반인들은 그 정보에서 조금 방은 정보밖에 갖지 못하고 또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70년대나 80년대 후반서부터 등장한 소위 의료 자본의 힘입니다. 건강보험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보편화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국민들이 의료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과거에는 뭐 간단한 충수염만 걸려도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이제는 굉장히 싸짐으로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저기 뭐 부산에 사는 분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들을 골라서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 소위 이제 백화점 같이 커다란 병원을 짓고 서비스를 확장하는 병원들로 환자들을 몰리게 되고 그것들이 의료 자본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그 이제 재벌 병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현대 아산병원을 필두로 해서 많은 재벌들이 엄청난 병원을 짓고 과거에 이제 비교적 공공적이었던 병원들이 제공했던 서비스를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자본이 투여돼서 또 고가 의료 장비를 도입하게 되고 또 의사들의 교육 수준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게 되고 이런 의료 자본의 힘들이 개입되게 되고 또는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그렇다면 그것들을 공공적으로 계속 조절을 해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해왔습니다. 그걸 이제 정부 실패라고 할 수 있겠고 또는 그러다 보니 사적 의료 시장이다 보니까 모든 의료 가격 서비스의 재화의 분포를 개인들의 시장 영역에 맡겨왔던 거죠. 그렇지만 시장 영역에 맡긴다는 거는 결국 돈이 안 되는 분야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시장 실패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공공성을 점점 약화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이 결과적으로는 비공공적인 또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상당히 영리적인 의료 형태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보건의료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대를 둬서는 이거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건강이라는 것은 이미 WHO에 정의했듯이 단순한 질병이나 불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그 안녕 평안한 상태라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치면 결국 사람들이 태어나서 인권을 지키게 되고 또 건강권을 지키게 되는 그 과정으로서는 보건의료가 반드시 공공의료라는 개념으로서 개입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부적인 그 건강에 대한 인권들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공공보건의료라는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개념적인 법률인데 참 놀라운 것은 2000년 1월 12일에 돼서야 이게 제정이 된다는 거죠. 도대체 해방된 지가 언젠데 2000년에 들어와서야 겨우 저 법이 만들어지고 그나마 2012년 또 12년이 지나서야 사실은 공공보건의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적인 성격의 법률로서 정의가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나마 개정된 법률은 과거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해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이 공공의료라고 정의가 돼 있다고 보면은 2012년엔 그나마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민간 병원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공공보건의료에 일조를 할 수 있고 또 국가가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분야로서 그렇다면 한국의 공공병원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의 문제점은 뭐 여기 다 이제 보건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직접 저같이 심하게 생각은 안 하더라도 아마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단 공급자, 병원이나 의사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우리나라 수가가 낮다는 미명하에 엄청난 과잉 진료를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지금 OECD 평균의 6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한 의사가 지금 환자를 뭐 100명, 200명 보는 의사들도 참 많잖아요. 사실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이번에 그 의료 파업이 일어나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 병원의 이용률이 떨어졌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뭐 병원을 못 가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은 건 사실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정도로 줄어드는 의료 이용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었고 그동안은 거품이었다는 것을 반증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나친 또 전문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화돼야지 가치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의사들의 교육기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의대를 세워서 지금 해봤자 15년 뒤에 하나 사실은 이제 의사다운 의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할 정도로 너무나 긴 의료 교육기간을 가지고 있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도 과거에는 뭐 전문 학교서부터 시작해서 짧은 교육기간을 가지고 투입되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서 특별한 특별한 연구 분야나 전문 분야로 갈 사람들만 대학원도 가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일단은 대부분
고등학생이 대부분 대학을 진학을 하고 또 의과대학생의 대부분이 졸업을 하고 인턴 레지던트 끝나고 또 펠로우십이라는 걸 또 기본 2 내지 4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세월에 나와서 환자를 돌보냐는 거죠. 이런 공급자들의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 또 사무장병원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부당 청구나 이런 뭐 사실은 비도덕적인 이런 일들이 이제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뭐 세계 1위, 부동의 1위죠 지금. 그것도 OECD 평균의 거의 2배가 넘는 하루에 거의 40명 정도가 지금 자살을 하는 아주 심각한 나라입니다.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자살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런가 하면 또 소비자들은 의료비가 싼 거를 기회로 해서 또는 이제 각종 복지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방만한 의료 이용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병원을 뭐 여기저기 10,000원짜리 한 장만 들면은 뭐 아무데고 다 갈 수 진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생기는 과잉 의료 체계가 환자들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정부는 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시장에 그냥 맡겨놨죠. 작년에 겨우 이제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지원 법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정부는 의사들이 무슨 과에 몇 명이 하든지 뭐 무슨 과가 없어서 병원이 뒤집어지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사실은 공공의대를 짓고 뭐 의사 인력을 겨우 400명 늘리겠다는데도 이 난리가 나는 측면에는 정부가 사실은 그것들을 관리를 안 해왔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의 정부는 계속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예측을 해서 거기에 걸맞도록 의대 학생도 조절하고 전공 과목도 조절하는 과정들이 이미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다 이루어져 왔던 것이 도대체 뭐를 했길래 이제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그건 정부의 사실은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결국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건 이랬던 거죠. 결국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세워서 민간은 그러면 정부가 취약계층 진료만 하면 민간은 돈 되는 진료만 할 것이냐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 왔던 거고 역시 대상은 취약계층이었으니까 병원은 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노숙자들이나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병원에 그것도 뭐 병원이 산꼭대기에 있던 공단 한가운데 있던 관심이 없어요. 공공병원이 하나 있고 그냥 길에 누워 계신 분들 거기다 실어다만 주무는 걸로 만족을 해온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 분야는 역시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거를 또 돈을 벌으라고 계속 또 뭐라고 하죠. 맨날 적자니 흑자니 따져가며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공공병원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실태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보면 뭐 당연히 세계 꼴찌 수준이죠. 역시 의료기관 병상 수를 1,000명당 봐도 그렇고 의사 수를 보면 OECD 평균에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한 60% 남짓이라고 그러고 간호사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적은 숫자고요. 그런가 하면 병상 수는 세계 1위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OECD 병상들을 보면 되게 이렇죠. 이거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유럽 같은 쪽은 거의 100%가 다 공공병상이고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도 거의 한 4분의 1이 공공병상인데 반해 한국은 이제는 공공병상 수가 드디어 9%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표된 거 보니까 8.6%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공공병상 비율.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에 있는 게 바로 그 OECD의 평균 경상 의료비예요. 즉 나라에서 GDP 중에 몇 퍼센트를 의료비가 총 의료비가 차지하느냐를 이게 작년에 나온 통계인데 OECD 평균은 거의 한 8%에서 한 9%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밑에 파란 그래프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죠. 거의 기울기가 3배 정도 되는 속도로 지금 따라잡고 있는데 작년에 가서는 드디어 이제 8%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근데 문제는 저 기울기 속도로 보면은 조만간 저 평균을 뚫고 지나가서 하늘 높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공공보건의료를 논의하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즉 이제 어느 정부가 와도 어느 경제학자가 와도 이 보건의료비를 그대로 민간에 방치해뒀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거다라는 것을 저 그래프 하나만 봐도 지금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보건의료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 강화가 답이라고 보는 거죠. 그 유수한 선진국들이 공공의료를 그렇게 강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공공의료를 키우는 게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나마 그 예산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제는 공공의료를 국가적 아젠다, 전 국민적 아젠다로 등장을 시켜서 아무리 어느 집단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2018년도 10월 달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나왔어요. 사실은 적어도 늦었습니다. 이미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 전에 거의 뭐 1년 전에 등장을 해서 저것이 사실 2017년도 가을, 2018년도 초에 이미 다 초안이 만들어졌는데 왜 도대체 10월까지 질질질 끌다가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한 1년 지나서 겨우 지역의료 강화 대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개념을 보면은 이전에는 보건의료 취약 분야만 하는 것이 공공의료라고 치면 생명 안전을 지키는 필수 분야라는 걸 선언을 했고 또 공공보건의료가 분절적으로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을 권역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설정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확실하게 명문화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시설 인력만으로 구질구질하게 운영하던 공공병원을 최소한 300 내지 500병상 정도로 되는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와 종합병원 역할을 시켜주겠다라는 것을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돈이 안 들어가서 걱정이긴 하면 재정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진료 시스템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전국으로 이제 70군데 정도의 중진료권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인천 같으면은 한 4군데 정도 중진료권으로 쪼개서 4군데 하나씩의 제대로 된 병원을 짓든지 키우든지 지정을 하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인천에는 사실 인천의료원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3군데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자면 전국에도 지금 여러 군데의 병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과연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9군데 정도 병원을 신축 이전을 하든가 뭐 키우겠다 이런 계획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은 실현 가능성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뭐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지역 의료 뭐 지원을 자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얘기 뭐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지방 의료원입니다. 지방 의료원 보면은 그 300병상 되는 병원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광역시에 있는 병원 몇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저렇게 병상 수가 아주 작거나 또는 인력 규모 자체를 보면은 지방 중소병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있는 약 40개 정도 되는 이제 적시자 병원까지 해서 지역 거점 병원들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키우기에는 너무나 이제 과제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 공공병원이 보통 일반적인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필수 의료 서비스를 한다. 보편적 의료, 표준 적정 진료를 제공해서 민간의 모범을 보인다.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적 보건의료 사태를 대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선도적 수행, 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기능은 뭐 당연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운영에 있어서 표준적 모델을 제공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일정한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병원은 적정한 인력이 있어야 되고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지속 발전 가능한 운영 체계를 모두 갖춰야 사실은 제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그 병원협회에서 발주한 용역 가지고 의사 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의사들이 75세 은퇴한다고 가정을 하고 65세가 됐을 때 생산성은 그 전에 한 50% 정도로 감소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시면 1,500명의 현재 정원을 증원을 한다. 즉 50%를 늘린다 하더라도 이게 OECD 평균을 돌파하려면 거의 2050년 정도는 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뭐 400명 늘린다는 것 갖고는 사실은 뭐 언발에 뭐 누기 못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75세 은퇴하고 생산성이 75%로 감소한다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땡겨지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역시 뭐 40년이 넘어가야 겨우 OECD 평균을 돌파하는 그런 1,500명을 뽑아도 그러니까 400명 갖고는 뭐 어림도 없다는 얘기고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진주의료원입니다. 2013년도에 이제 대표적인 진주 공공병원을 문 닫은 병원이었죠. 1년 내내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여야 합의로 이제 사실은 공공병원을 문 닫으면 안 된다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고 7년 후에 이번에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데 저런 피켓을 들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저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 비난할 생각이 아니라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될 젊은 의사들이 공공의사는 혈세도둑이라는 저게 진심인지 누가 써준 거를 뭣도 모르고 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 너무 서글퍼서 제가 한번 가져 나와봤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어서 정말 소신 있게 진료를 하고 그 병원에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사실은 의사들의 가장 큰 보람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는데 혈세도둑이라뇨. 그럼 제가 도둑의 왕초입니까?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지금 엄중합니다. 전 세계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국은 지금 잘 지키고 있죠. 저나 정부를 어디 갈 때마다 칭찬을 합니다. 1월 19일 날에 국내 첫 번째 환자가 왔어요. 퉁퉁하게 생긴 중국 여성분이었는데 공항에서 열이 나갖고 이제 체포를 해갖고 와서 이제 인천의료원에 들어왔는데 하루 지나서 20일 날 이제 확진자가 됐습니다. 아주 잘 나와서 이제 집에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아주 유명하게 됐었는데 그들이 이제 뭐 대통령도 대구의료원입니다. 이게 대구의료원에서 원장님한테 저렇게 큰 절도 드리고 해서 의료진들이 참 잘 막아내긴 했지만은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에 성공한 건지 의료에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저렇게 취약한 개념으로 본다면 만일 코로나19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로 만일 발생했다, 즉 방역이 실패했다고 가정했다면 저는 보통 처참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사들이 뭐 뼈를 갈아서 환자를 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워낙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사실은 1번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 말 잘 듣고 잘 지켜줬기 때문이지 우리 의료 체계가 튼튼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마치 공공의료가 발달한 유럽은 저렇게 망가졌는데 민간에게 의존한 한국은 잘 지키고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엄연한 착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한 80%의 환자를 그 취약한 공공병원에서 봤습니다. 있지도 않은 숫자와 시설을 가지고 거의 뭐 진짜 분류를 삼켜가며 이런 봤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코비드나 세컨드 웨이브가 저렇게 엄청나게 올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보다는 좀 완화됐지만 그렇다면 이제 서드 웨이브가 오지 않겠냐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어서 실제로 공공병원이 이런 상태를 그냥 유지한 저것이 과연 대처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저게 이제 검은 부분이 공공병원이고 빨간 부분이 민간병원이에요. 서울대 김윤 교수가 그린 그림을 갖다 인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보기는 봤는데 중증 환자를 보거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공공병원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규모가 작고. 지금 실제로는 수도권에 250명 정도의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의료 붕괴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중증 환자를 케어할 병원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어차피 향후에 이제 코로나는 뭐 사라지든가 로컬라이즈돼서 이제 여기저기 생기든가 계속 갖고 살든가 뭐 셋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거를 관리할 보건 의료의 인프라는 결국은 공공의료가 돼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게 전국의 지역 거점 병원이죠. 지방 의료원들이 저렇게 지금 3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병원이 6군데 있고 현재 다행히도 지금 전국 각지에서 공공병원을 신설하려는 움직임들이 어쨌든 일어나고는 있어요. 과연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성공이 돼도 사실은 70군데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공공의료 발전을 좀 기원하면서 각자 있는 분야에서 이런 데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면 제가 보면 다음에 코로나가 지나고 더 무서운 병이 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공공의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 수고해 주신 조승현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